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영화사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요. 그 영화들이 이후에 북한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1960년대 들어서면요, 이제 북한이 50년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대라고 하면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북한이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의 기틀을 잡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또 이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특히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죠. 특히 해방자라고 불렸던 소련 그리고 6.25 전쟁 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같이 싸웠던 그 중국 뭐 이런 데의 영향력은 50년대 셀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그러다가 50년대 후반에 소위 8월 종파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8월 종파 사건 이후로 뭔가 자주 노선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북한 내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주의권 내에 50년대 이 끈끈한 사회주의 국가 간의 소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퇴색해 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소련과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국경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균형추를 잡을까가 60년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 소련 사이의 균형추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6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이제 중국 쪽에 더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62년도에 쿠바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쿠바 사태 때 소련이 미국의 이제 경고에 의해서 그 쿠바로 가던 그 미사일을 다시 돌려서 이제 빠꾸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소위 빠꾸라고 얘기하는데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행태에 대해서 북한이 되게 큰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 이제 굴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종주국이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 굴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비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이제 소련에 대한 불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게 63년도입니다. 63년도에 소련에서 나온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에 북한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해서 노동신문이니 뭐 이런 데서 크게 소련을 비판하게 됐죠. 그리고 64년도에 이 소련에 대한 비판이 어떤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가 60년대 내내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다가 아예 60년대 중반 정도 되면 틀어지게 되죠. 여기에 중국과는 되게 밀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파 분쟁을 이제 겪으면서 중국과의 이제 사이가 틀어졌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김일성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행하면서 김일성이 이제 중국 그 지도부와 관계를 개선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가 원만해지다가 66년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에 대해서 김일성이 이제 비판적인 이제 언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을 좌파 기회주의라고 이제 규정해 버립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홍위병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66년 8월 이후에 중국에서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죠. 이러면서 60년대 내내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의 문제에서 이제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설 수 있는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위 자주 노선을 이제 천명하게 되는 겁니다.
66년 10월에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이 이런 연설을 하죠.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이후에 경제 건설과 함께 국방 건설을 병진해서 추진할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경제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국방 발전을 한다는 것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주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오느냐? 바로 주체 사상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유일 사상 체계는 모든 북한 문학 예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구호 보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게 60년대 그러니까 중후반에 북한이 내걸었던 어떤 슬로건,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접해지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선전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선전을 책임졌던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권력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그 다음에 소련파에 대한 견제, 그다음 8월 종파 사건 이후에는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숙청,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반 부르주아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김일성의 권력이 점점 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을 함께 했던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치산 투쟁을 같이 했던 사람들 말고 그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줬던 조선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갑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내면서 김일성과 함께 권력을 팽창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전까지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 그룹으로 묶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아니고 후방에서 이 이제 유격대원들을 지원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정치 세력들이 몰락하면서 이 항일 유격 투쟁 세력들 간에 또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함께 총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과 김일성을 후방에서 지원해줬던 사람들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60년대 중후반에 이 김일성을 후방에서 지원해줬던 조국광복회, 그리고 이 소위 갑산파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맡았던 분야가 문화 선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박금철, 김도만, 허석선, 이효순 같은 사람들이 67년 5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배제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제되는 주요한 근거,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봉건 유교 사상 등 반혁명 사상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금철 같은 사람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그 노동자 그 간부들한테 읽히 거죠. 그러니까 박금철 같은 경우는 목민심서를 읽고 좋은 이제 목민관처럼 좋은 이런 이제 당 간부가 되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들이 이제 권력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배제된 이 공간을 항일 유격대 출신들이 다시 채우게 돼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는 소위 항일 유격대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을 다 차지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김일성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유격대원들이 권력을 지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갑산파가 숙청되고 난 그 빈자리를
메운 게 바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에 들어와서 노동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맡았던 일이 뭐냐? 바로 영화 분야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소위 반부르주아 투쟁이 벌어질 당시에 영화 부문에서 김정일이 주도해서 소위 이 사상투쟁회의라는 것을 주재하게 됩니다. 67년도 6월에 영화 문학 창작사,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의 사상투쟁회의를 김정일이 직접 주재하게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왜?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북한의 주요 영화들에 여전히 부르주아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봉건 사상이 그 영화 속에 잔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폭로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정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8월 종파 사건 때도 시나리오 작가들부터 숙청당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작가에서부터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8년 3월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영화 창작을 책임지는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배우들에 대한 사상투쟁회의를 또 김정일이 주재하게 됩니다. 이러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안에 있는 감독, 배우, 촬영기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상투쟁회의에 불려나와서 자신들이 가진 부르주아 사상에 대해서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비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 결과 영화 촬영소를 떠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돼요. 우리 50년,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북한 영화를 이끌었던 주요한 영화인들이 이때 대거 숙청당하게 됩니다. 뒤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웬만한 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혹은 영화의 주인공을 했던 사람들은 이때 다 숙청당해서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지방의 작은 극단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이나 농촌이나 광산이나 이런 데에 가서 노동 체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용가 최승희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숙청 대상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월북했던 유명한 예술가들이 요 시기에 대거 이제 숙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9월에는 기록영화 촬영소의 당원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영화 촬영소 내에 있는 이제 그 영화인들에 대한 또 이런 사상투쟁회의보다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당원협의회가 개최돼서 이런 부르주아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 작업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총 마무리하는 걸로 72년 8월에 영화 부문의 연합 공개 당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공개 당회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영화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 부분에서의 반부르주아 투쟁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당회의가 72년도에 개최되면서 67년도부터 72년 사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반부르주아 투쟁이 이제 일단락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농촌이나 공장이나 광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동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부르주아 사상이 좀 퇴치되고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됐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72년도부터 이제 차례차례 복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숙청당했던 사람들은 다 복권됐어요. 북한에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남로단계 숙청, 그리고 8월 종파 사건 때의 숙청, 그다음에 62년도 한사려가 숙청됐을 때의 그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거 복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의 영화사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그래서 김정일이 직접 영화 부문의 교조주의와 봉건사상 퇴치 운동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고요. 김정일이 여기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74년도 무렵이 되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낙점되게 됩니다. 숙청된 영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배우가 누구냐면 지금 김일성 선집을 들고 있는 이 배우가 문예봉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에서 5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년 동안은 문예봉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5년도에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토키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토키 춘향전의 춘향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 문예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한국 영화에서 최초의 목소리는 문예봉의 목소리였어요. 그만큼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30년대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45년까지 만들어진 영화의 절반 정도는 주인공이 문예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모든 영화 제작자들이나 영화 감독이 캐스팅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래서 문예봉이 주연으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영화들은 뭐예요? 문예봉을 주인공으로 출연시키고 싶었으나 캐스팅에 실패한 영화인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배우예요. 이 배우가 해방되고 나서 좌익 쪽에 서게 됩니다. 남편인 임성규는 이제 극작가였고요. 남로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었어요. 남로당의 선전 책임자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서울에서 있었던 주요한 좌익 행사의 단골 연사가 바로 문예봉이었어요. 문예봉이 나와서 연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예봉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막 구름처럼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이 집회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문예봉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48년도에 남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으로 가게 되고요. 북한에 가서도 중책을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문예봉이었죠. 그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도 다 문예봉이 주인공이에요. 50년대 중반까지는.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주인공 자리는 물려줬지만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영화 속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조연이긴 하지만 일종의 당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문예봉은 대개 북한 영화 속에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계속 나왔어요. 우리 북한에서 수령은 어버이 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당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머니 당의 목소리를 문예봉의 입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던 거죠. 그 문예봉이 60년대 후반에 숙청당했어요. 그러니까 문예봉이 숙청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북한의 웬만한 영화인들은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문예봉 숙청당해서 어떻게 됐냐?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간부급 배우입니다. 문예봉은. 그 문예봉이 숙청당해서 철도청 극단, 그다음에 평양 무슨 극단, 이런 작은 극단의 단역 배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단역 배우로 한 10년 가까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60살이 돼서, 북한에서는 만 60살이 되면 은퇴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60살에 은퇴하는 거예요. 배우도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60살이 됐을 때 은퇴하고 막내 아들
같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 요즘 문예봉 동무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문예봉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원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인데 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애국가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김원균과 관련된 행사를 하다가 이 해방 직후에 활동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김일성이 문예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즘 문예봉 동문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문예봉은 신의주에서 살고 있다가 평양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입사하게 돼요. 이제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에 다시. 그리고 출연하게 된 영화가 공교롭게도 춘향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예봉은 35년도에 만들어졌던 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았었잖아요. 근데 80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이몽룡의 어머니 역으로 스크린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99년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북한 영화에 지속적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예봉이 80이 넘은 나이에 계속 출연하면서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거는 김일성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김일성 사후에도 이 김일성의 이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로 이제 90년대 후반까지 연기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홍식이라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최민수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아시죠? 이 최민수의 외할아버지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의 연출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는 영화가 우리 최초의 예술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 내 고향을 연출했던 영화 감독입니다. 원래는 배우예요. 1917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뮤지컬 배우로 이제 그 연예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대는 니카치라고 하는 일본의 영화 회사에서 또 배우로 활동했고요. 그러다가 조선으로 건너와서 영화 배우 겸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30년대는 가수로도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이너였죠. 가수로서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쾌한 시골 영감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라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봄이 왔네 봄이와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30년대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로도 계속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해방을 황해도 신천에서 맡게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활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북한 지역에는 영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홍식이 영화 배우인데 영화를 연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영화 연출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영화인 내 고향을 연출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50년대에는 영화 감독 겸 또 영화 배우로 복귀해서 영화 배우로도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영화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영화 감독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영화계에서는 가장 경력이 긴 영화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분도 이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대한 사상투쟁회의 때 불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 비판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연세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문예봉이랑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문예봉은 숙청당했을 때 50대였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엄청난 스트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데 70대 노인은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숙청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요. 그렇지만 이제 70년대 초반에 복권돼요.
그 강홍식의 아들인 강효선도 영화 배우인데 북한의 영화 배우예요. 이때 같이 아버지랑 같이 숙청됐지만 70년대 초반에 다시 복권이 돼서 나중에 피바다 가극단의 단장까지 했을 정도로 북한에서 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50년대, 60년대 얘기할 때 우리가 영화 이름과 그다음에 옆에 영화 감독, 그다음에 촬영자,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이름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윤용규라는 이름이에요. 윤용규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하다가 해방이 되기 전에 이제 조선으로 와서 이제 그 조선 영화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한에서 영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익 쪽에서 활동을 했죠. 그렇지만 남한에서 쭉 활동을 하면서 1949년도에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남한에서. 그러다가 6.25 때 북한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하는데 이 윤용규가 북한에서는 거의 유일한 영화 연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영화 연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의 대부분이 윤용규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중요한 영화들. 소년 빨치산,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빨치산의 처녀, 춘향전 뭐 이런 영화들이 윤용규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북한의 영화계, 특히 영화 연출 분야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 윤용규인데 윤용규도 60년대 후반에 그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귀하면서 연출하게 된 작품이 아까 문예봉이 출연했던 그 춘향전을 연출하게 되면서 다시 연출가로 복귀하게 됩니다. 주영섭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주영섭은 여러분들 그 주영섭도 유명하지만 주영섭의 이 형제들이 다 유명하죠. 주요한, 뭐 주요섭,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주영섭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남한에서 이제 유명한 문학가로 다 활동을 했었고요. 이 주영섭은 아버지가 주공삼이라고 하는 평양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그런 이제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해방을 평양에서 맞고 평양에 있다 보니까 본인만 못 내려가고 남한으로 못 가고 가족들은 다 남한으로 내보냈어요. 마치 자기는 이제 볼모처럼 평양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북한의 연극계, 초창기 연극계, 그러니까 국립극단의 이제 연출가로 있으면서 북한 초창기 연극을 또 이제 만들었고요. 원래 연극인이었으니까. 그리고 50년대는 영화 쪽으로 넘어와서 영화 연출가 겸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해요. 특히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나리오를 가르쳤어요. 이 주영섭도 60년대 후반에 숙청당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 두 번째 영화인 용광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민정식도 이때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2시간 동안 얘기했던 영화와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60년대 후반에 대거 숙청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거 숙청당했던 사람들은 70년대 초중반부터 80년대 초반 사이에 다 복권되게 돼요. 다 이제 생존해 있던 분들은 현업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은 다시 이제 그 업적을 복원해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의 영화 예술 분야를 책임지게 되면서 이제 몇 가지 조치들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요 시기가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기간이지만 북한에서도 문화혁명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존의 부르주아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기성세대들이 아닌 새로운 세대들을 양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구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영화 제작 기구를 정비를 하게 됐는데 28 예술영화 촬영소를 원래는 조선인민군 산하에 이거 잘못 적었네요. 29라고 적혀 있는데 28 영화 제작 촬영소입니다. 이거를 28 예술영화 촬영소로 바꿉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화 촬영소가 민족 보위성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방부 산하에 있는 영화 촬영소였어요. 그것을 문화성 산하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 체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보위성 산하에 있는 기구라면,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방침이 내려올 때 방침이 이제 민족 보위성과 문화성으로 갈려서 나와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퇴치하기 위해서 문화성 산하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역할은 똑같아요. 인민군, 그러니까 전쟁 영화 만드는 거예요. 인민군대의 활약상, 그다음에 인민경비대의 활약상, 사회안전원들의 투쟁.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전쟁 영화, 그다음에 정탐 영화라고 하는 반간첩 영화. 그러니까 남한에서 간첩을 보내고 그 간첩들을 붙잡아가지고 뭐 하는, 새로 이렇게 교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음모를 발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여기 28 영화 촬영소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평양 연극영화대학을 평양영화대학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이제 주창됐던 게 주체사상이잖아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간형의 영화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조직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 영화학교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에 맞게 교육 강령도 재작성, 다시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부도 다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과들도 새로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학교들을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중요한 커리큘럼, 이론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주체적 문예 사상과 문예 이론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공 부분은 기초 이론을 다 배우게 한 다음에 실무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획득하는 영화 연출 기술 혹은 영화 촬영 기술, 현상 기술, 편집 기술, 이런 실무를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조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체 사상이 주창이 되고 주체 사상에 맞춰서 주체 영화 이론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체 영화 이론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주체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스스로 자주적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인간이 자주적이기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주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새 시대의 전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시대의 전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따라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 배워서 궁극적으로는 온 사회가 다 주체화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체의 인간학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학습과 혁명화를 통해서 주체성을 잠재되어 있던 주체성을 끌어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만들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주체적인 인간들이 되자. 그래서 이 주체적인 인간들이 사회에 다 퍼지면 온 사회가 주체화가 되겠죠.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주체의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혁명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체 영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게 종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종자가 뭡니까? 종자가 씨앗이죠, 씨앗. 이 씨앗은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만들어서 잎을 피우고 꽃을 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하는 이 DNA 정보가 이 씨앗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 좋은 DNA를 가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애초부터 좋지 않은 DNA를 가지고 있는 씨앗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공을 들여 키워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씨앗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자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주체화, 혁명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자를 골라서 그것을 문학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좋지 않은 종자를 가지고 만들면 그거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이론이 바로 종자론인 거죠. 그래서 문학예술 작품의 생명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겠죠. 생명을 담보하며 창작의 성과를 확고히 보장하는 방법이 바로 종자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자를 잘 골라서 이걸 잘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키우는 방법이 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창조 방법을 고안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자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 영화 창조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창작과 창조의 전 과정을 조직화, 규범화시키는 거죠.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하자. 그러면 이제 예술 영화 촬영선이 뭐 기록 영화 촬영선이 이런 데서 시스템을 막 바꾸겠죠. 그리고 주체적인 창조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창작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이거는 뭐냐면 반 부르주아, 반 교조주의, 반 이렇게 봉건 사상 이런 거에 이제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정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것을 타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고 이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창작 방법을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주체 영화 이론의 근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 조직 체계를 변화시켜요. 혁명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만드냐? 만경대 창작단을 조직하고, 만경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경대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 태어난 곳이죠. 그러면 이 만경대 창작단에서는 뭐와 관련된 것들을 창작하겠어요? 김일성에 관련된 것들, 김일성과 김일성의 가계,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김일성의 형제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것들을 창작하겠죠. 그리고 영화 문헌 편집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김일성의 업적들을 문헌화시키는 영화와 이런 관련된 것들을 문헌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 사상,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하려면은 모델이 돼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되는 사람 중에 모델이 누구예요? 김일성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에 관련된 이런 여러 업적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문학예술로 창작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67년도 2월에는 뭐냐? 백두산 창작단이라는 게 조직됩니다. 이거는 김일성이 창작했다라고 하는, 혹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 시기 때 창작되었다라고 하는 작품들을 영화화하기 위한 영화 제작 조직입니다. 우리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김일성이 항일 유격 투쟁을 하던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을 하던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학 예술 작품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죠. 우리 구비문학적인 성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고 이러는 작품들인 거죠. 그것들이 이제 촌극, 그러니까 오락시간에 촌극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연극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간단하게 기록함으로써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이 있었죠.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이 있은 직후에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이 돼서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 항일 유격 투쟁을 했다고 하는 백두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관련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100여 명의 관련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것들을 수집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항일 유격대원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오락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 그러면서 막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럼 그걸 체보해요.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연극도 했었지. 그러면서 연극의 대강의 줄거리를 막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50년대 내내 했어요. 그것을 60년대 김정일이 그것들을 종자로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세련되고 호화롭게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입니다. 그것을 창작하기 위해서 백두산 창작단이 조직됐다고 하면 이 백두산 창작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겠어요? 당시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감독, 촬영가, 음악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백두산 창작단 안에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백두산 창작단에서 정말 뛰어난 형태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바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피바다, 한 자해단원의 운명, 꽃 파는 처녀, 이런 영화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피바다 같은 경우는 좀 제목부터 좀 섬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들었거든요. 재미있고. 왜? 사람들을 혁명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루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루한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촬영소 체계도 바뀝니다. 과학영화 촬영소는 과학 아동영화 촬영소로 아동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더 확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과학 아동영화 촬영소는 과학 교육영화 촬영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립교향악단과 촬영소 교향악단을 합쳐서 영화음악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선전선종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국립교향악단을 촬영소 교향악단이랑 합쳐가지고 엄청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향악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퀄리티 높은 음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영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해서
촬영소마다, 그러니까 기록영화 촬영소, 예술영화 촬영소, 이팔영화 촬영소 뭐 이런 촬영소마다 가지고 있었던 현상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중앙필름 현상소가 이때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기계공장도 설립해요. 대부분의 영화 기자재들을 다 외국에 수입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한 기자재로 영화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이 주체 영화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아예 기자재부터 국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 기계 공장을 설립을 해서 촬영기, 영상기, 현상기 등 영화 기자재들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영화를 보다 재밌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 길다란 형태의 영화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북한에서도 이 시기에 이 시네마스코프 형태의 영화를 창작해서 이것을 보급하는데 이제 그런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네마스코프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극장도 시네마스코프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또 수립하는 대책들을 고안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아까도 얘기했듯이 1930년대 김일성이 항일 유격투쟁을 하던 시기에 만주에서 창작됐다고 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작품들이냐 하면 유격대원들이 마을 사람들, 유격대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오락 같은 것들을 막 하게 되죠. 그 오락 같은 거 할 때 공연했던 것들, 촌극 같은 거죠. 아주 간단한 연극 같은 거. 그것들 중에 가장 먼저 영화된 작품이 피바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혈해라고 불리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혈해라고 하는 작품으로 공연되던 것들을 당시 최고의 문학가들이 거기에다가 극적으로 살을 붙였겠죠. 재밌게. 극적으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익규라고 하는 젊고 뛰어난 연출가가 이 영화의 연출을 맡고, 박병수라고 하는 뛰어난 촬영가가 촬영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부터 활동하던 숙청당한 영화인들을 말고 새로운 얼굴을 새롭게 한 새로운 영화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영화가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이단원의 운명이라는 영화도 최익규가 만들었고요. 꽃파는 처녀도 최익규와 박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박학이 60년대부터 영화 연출을 하잖아요. 이 박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해방 이후부터 활동하던 영화인 중에 숙청당하지 않은 거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학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박학이 꽃파는 처녀의 이제 연출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편의 영화는 소위 이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70년대 후반에도 다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다른 하나가 신상옥이 북한에서 만든 첫 번째 영화 돌아오지 않는 밀사예요. 이것도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신상옥이 탈출하면서 북한에서는 지어졌겠죠. 그러니까 피바다는 혈해라는 이름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돌아오지 않은 밀사는 혈분 만국기라고 하는 연극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에 들어가는 작품이죠. 요 앞서 만들어졌던 세 작품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절에 가난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최순녀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여성이 주인공 최순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최순녀는 지주의 강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살던 그 마을에서 그 남편이 이제 지주의 횡포를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횡포에
저항해서 우리 소작제를 좀 바꿔봅시다. 이 지금 소작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것을 좀 그 소작 그 비율을 좀 바꾸는 그런 이제 그런 일종의 투쟁을 한번 전개합시다라고 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게 되죠. 일본군한테 잡혀가고 잡혀가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제 체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남편이. 그리고 남편을 잃고 마을이 초토화되니까 이제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원남이, 갑순이, 을남이가 이 여인의 이제 자식들이죠. 이 세 명의 자식을 데리고 배나무골을 떠나서 상동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죠. 이제 성장을 한 원남이와 갑순이는 항일 유격대 대원인 조춘동과 함께 약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에서 글을 배우고 또 이제 민족의식, 항일의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야학하는 큰아들 원남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공작원 조동춘의 말을 듣고는 공작 활동을 돕게 되죠. 그리고 유격대를 잡기 위해 일본군의 토벌 작전이 시작되자 이 최순녀는 조동춘의 지시를 받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여성이 일제의 잔혹한 그런 이제 압제와 그 다음에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혁명화 과정을 겪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가로 성장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고요. 원나비도 참가한 폭동이 끝난 다음에 이 마을의 청년들은 우리 이제 유격대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항일 유격 투쟁에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항일 유격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형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완성이 됐겠죠. 그걸 보다 좀 더 극적으로 만들었겠죠. 대부분의 항일 유격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일제에 의해서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소작 붙이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거나 뭐 이런 아픔을 겪고 전국을 유랑하다가 어느 곳에 정착했다가 또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이러면서 결국은 항일 유격대원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항일 유격대 출신들의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한 자이단원의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는 이제 보기가 아주 힘든 영화예요. 왜 보기가 힘드냐? 여러분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북한에서 말 그대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여배우가 김정일의 부인인 성혜림이에요. 그래서 성혜림이 출연한 영화는 북한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틸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 명,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주인공이고 이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산 너머 마을에 가서 겨울 내내 이제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돈을 벌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마을 사람들도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일제 경찰들이 와서 이 청년들을 자위단으로 뽑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자위단에 들어가가지고 이 항일 유격대원들과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위단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난 항일 유격대에 들어가겠어 그러면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두 명의 청년은 자위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서 한 친구는 내가 자위단에 들어가서 이거 하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너무 힘들고 차라리 자위단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힘들긴 하지만 다시 뭐 이렇게 소작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위단을 나와요. 그리고 한 친구는 여전히 자위단에 있는 거고요. 자위단에서 나온 친구는 이 자위단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노동에 불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제가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 자위단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이제 그걸 쓰러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제의 그 공사관리인이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난 그 젊은 친구가 대든 거죠. 대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2명의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여요. 그걸 알게 된 이 자위단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너무나 열받은 나머지 총을 들고 마을에 와서 이 일본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자위단에 참여했던 조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위단에서 나와서 항일 유격대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항일 유격대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살이 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뭐 이게 자위단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살을 붙여서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이 약혼녀로 등장했던 여인이 바로 김정일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꽃 파는 처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김일성의 환갑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예요. 주인공은 꽃분이에요. 이렇게 꽃을 들고 있죠. 꽃분이의 아버지가 이제 지주지요. 배지주한테 좁쌀 2마리를 구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릿고개 때 구웠는데 이것을 갚지를 못하죠. 먹은 거를 뭐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일을 해서 갚을 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갚지 못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머슴살이를 하다가 엄청난 노동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지주가 어떻게 해요? 아들 철룡이 너가 와서 그럼 머슴살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힘들게 머슴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철룡이가 이제 성인 철룡이가 됐습니다. 이 철룡이는 이제 그 지주의 일을 해주고 있는데 동생 순이, 그러니까 이 꽃분이의 동생이죠. 동생 순이가 지주가 이 동생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거에 격분해 가지고 지주 집에 불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탈출해서. 그리고 엄마가 대신 머슴살이를 들어서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게 일을 하고 힘들게 막 죽기 직전인데 보약을 끓여요. 보약을 끓여서 그 지주가 먹죠. 그리고 엄마는 죽게 생겼는데 보약을 끓여요. 근데 보약을 쏟았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애한테 이걸 부어가지고 애 눈이 먼 거예요. 여튼 이 꽃분이가 엄마에게 약을 해주기 위해서 꽃을 팝니다. 꽃을 팔아요. 그래서 이 꽃을 팔아서 돈을 한 푼 모아가지고 약을 사줄 때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나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너무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약을 한 재 지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됐는데 이제 엄마가 죽는 거죠. 그래서 꽃분이는 감옥에 갇힌 오빠를 찾아 길을 나서고 오빠를 찾아가는 동안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단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대의 불행이고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불행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꽃분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빠를 찾아서 막 헤맸는데 오빠는 감옥에 갔는 줄 알았더니 오빠는 사라져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빠를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 오빠는 유격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격대가 된 오빠를 따라서 이제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꽃 파는 처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들을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나온 소위 김일성의 일종의 김일성이 직접 등장해서 막 나오는 영화들보다 보기가 편한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김일성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본다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의 근원을 깨닫고 그 근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길에 나선다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김일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 말고도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들, 그러니까 불후의 고전적 명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30년대 창작됐다라고 하는 작품들이고, 이 60년대 후반부터 소위 혁명 영화들도 만들어집니다. 강물은 흐른다, 그다음에 유격대의 오영재, 마을 사람들 속에서 빨치산의 남매, 영원한 전사, 이런 유해 영화들이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사이에 항일 유격대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고요. 이런 영화들은 다 장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들이죠. 이런 영화들 말고 이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 실기 영화들도 만들어집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뭘 하느냐? 항일 빨치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북한 내 항일 빨치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전투 회상기 혹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일 유격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리즈들은 에피소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유명한 작가들이 채록해서 그것을 극적으로 풀어낸 것들인 거죠. 이게 재밌어요. 재밌게 구성해야 되잖아요. 항일 유격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것들을 재미없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교훈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려내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읽혔고요. 강제로 읽히는 걸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미만, 3, 4권이라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분량입니다. 이 한 30분 분량의 영화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보급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도록 만들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전투 회상기 속에 들어있는 에피소드들이 영화화됩니다. 근데 영화화될 때 30분 안에 넣으려면 뭐예요? 영화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 기승전결에 이 기승을 다 떼버리는 거죠. 전결만 남겨놓는 거죠. 어떤 중요한 순간들만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영화화시키는. 그래서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빨치산의 영웅 김진동무, 복남이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안수나 동무의 최후, 천보산의 용사, 이런 식의 짧은 형태의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 실기가 이 시기에 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텔레비전에서 무슨 서프라이즈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 2, 30분 정도 분량의 짧은 에피소드식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1960년대 북한에서 했던 방식인 거죠. 사회주의 현실 생활 반영 영화들도 나옵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였죠. 물론 북한이 자주 노선을 채택하고 소련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다른 이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자체가 좀 희석돼 가는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가 좀 답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답보되는 시기에 여전히 그 천리마 영웅들 혹은 증산이나 아니면은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앞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주체 인간이 중요하죠. 그런 이 시기 현실 생활 속에 찾을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모델링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할아버지의 심정, 보람찬 나의 일터, 처녀 이발사, 꽃피는 마을, 노동가정, 사과딸때, 포구의 처녀들, 아병공들, 우리 열차 판매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녀 이발사, 이발사를 여자가 한다는 거는 그 당시 70년 무렵 북한에서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이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창피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 여성은 자기가 이발사로서 되게 어떤 주체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 여성의 의도를 다 이해하게 되고 그 여성을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딸때나 포구의 처녀들, 아병공들, 우리 열차 판매원, 요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거죠. 노동자들 중에서도 일종의 모델이 될 만한 주체적인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이 시기에 나왔던 거죠. 중요한 얘기를 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에 앞서 이야기할 때 이 주체, 북한이 소위 주체 노선을 시작하기 하면서 주체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고 이 주체 인간학에 맞춰서 영화도 주체 영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이 60년대 중반부터 해왔던 이것들을 총정리해서 책으로 냅니다. 그게 바로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북한에서는 이 책이 일종의 북한 영화의 모범이 되는 책이겠죠. 73년 4월 11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는 당연히 주체 시대가 강조되겠죠. 그래서 그 머릿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따오면 이렇습니다. 주체 시대는 인민 대중이 세계의 주인이며, 우리 아까 주체 인간학 얘기했죠. 주체적인 인간. 인간이라고 인민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체라는 거죠.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원래 주체적이면서 인민 대중은 원래 주체적이면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것을 발현해낼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의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 문학예술이다. 새로운 시대, 아까 제가 얼핏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회주의 혁명 단계를 볼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60년대 후반에 일종의 문화혁명기로 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을 하면서 들고 나왔던 게 주체인간학이라고 하는 거고 주체사상이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새 시대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혁명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혁명적 문학예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영화예술론의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영화 문학에서부터 문학, 그 다음에 연출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연기자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창작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총 8장으로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구성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생활과 문학, 영화 연출, 성격과 배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실무에 맞춰서 영화를 이제 이 책을 챕터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종자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북한에서 이 종자론이라고 하는 게 김정일이 이 영화 예술론을 통해서 강조하게 되지만 이게 영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말고 문학, 음악, 미술, 뭐 건축 이런 문학 예술 전반에 다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일상 생활에까지 다 적용을 시키게 돼요.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좋은 종자를 잡아서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생활 태도와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종자란 여기서 말하는 영화 예술론에서 말하는 종자입니다. 종자란 뭐냐? 작품의 핵. 주제가 아니에요. 소재도 아니에요. 핵이에요. 핵.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얘기합니다. 주제와 소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자란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 종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티브가 될 만한 것도 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종자는 뭐냐?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종자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형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그 시기에 막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이것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 노래가 일종의 종자인 거예요. 그 노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작품들 중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서의 종자는 뭐냐? 자위단에 들어가도 죽고 자위단에 안 들어가도 어차피 죽어요. 이게 그 당시 청년들에게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대사가 나와요. 자위단에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으니까 나는 유격대가 될 거야. 이게 그 작품의 종자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2시간이 넘는 우리 혁명적 대작이라고 이제 뭐 그런 영화들도 나옵니다. 혁명적 대작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막 2시간이 넘는 심지어 피바다는 4시간짜리 영화예요.
피바다는 상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상 2시간, 하 2시간 해서 총 4시간이에요. 돼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총 6시간짜리 영화예요. 상중하로 돼 있어요. 이 혁명적 대작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에 종자가 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거라는 거죠. 이 간단한 것을 통해서 큰 이야기,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종자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종자인 거고,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 역시도 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려고 하면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판, 이 시기 이후에 어떤 비판이 나오겠어요? 이 작품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뭐예요? 종자를 잘못 잡았다라는 게 비판의 1순위겠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종자를 잡고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혹은 잘못된 종자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창작했으니까 뭐예요?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어 라는 비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종자론에는 창작가 자신의 사상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까지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종자론의 성격과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예술론에서는 직접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창작가가 선택하는 소재와 내러티브, 인물 감정 묘사, 주제의 미학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 종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창작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뭔가 작품에 문제가 있으면 뭐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하겠어요? 종자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좋은 종자를 잡아야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영화예술론에서 말하는 연출가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섹터들, 모든 부문들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역할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술 창조 사업과 제작 조직 사업, 그리고 사상 교양 사업을 다 같이 틀어지고 창작단이 모든 성원들을 영화 창작회로 이끌어 나가는 사령관이다. 그러니까 영화 연출가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하는 거죠. 영화 연출가라고 하는 것은 영화 창작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리고 그것에 책임까지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뭐예요? 영화를 창작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것까지도 영화 연출가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사회에서 연출가라고 하는 것은 당과 인민 앞에 영화를 책임진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이다. 이거 보면은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연출가는 뭐와 같아요? 수령이자 당이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연출가의 역할을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연출가가 일종의 사회에서는 그런 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수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원 하나하나에 성패,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거에 성패를 다 이 영화 연출가에게 임무를 주어지게 하는 거죠. 연출가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직공이 아니라 영화와 그 창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치, 사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휘관,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화 연출가는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할에 있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화 예술론에서 감독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인 거죠. 촬영과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촬영 예술이 대상하는 세계는 끝없이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촬영 예술의 기본 대상은 언제나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과 그의 생활인 겁니다. 물론 뭐 과학 영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기록 영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도 촬영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예요? 인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자연물과 관련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항상 뭔가를 촬영할 때 예술 영화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중심이 되겠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은 다른 촬영물에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촬영 예술은 다름 아닌 인간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영화 화면에 옮기는 예술입니다. 즉 인간 생활 장면을 촬영을 통하여 진실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돼서 과장돼서 혹은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촬영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진실하는 것이 전형적일 필요는 있어요. 인간도 전형적인 인간, 모델이 될 만한 인간이 있는 거죠. 모델이 될 만한 인간을 그리듯이 진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가 또 중요하겠죠. 왜? 우리 주체 영화학이라고 하는 주체 시대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뭐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은 누구예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배우란 인간 성격의 직접적이며 자립적인 창조자. 인간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 배우 자체가 그 어떤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에 창조를 하는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면과 관중 사이의 산 연계를 실현하며 관중을 작품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안내자. 그리고 영화의 얼굴인 거죠. 영화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배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배우의 연기는 최대한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대와 생활을 깊이 인식시키며 관객을 혁명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이 원론이라고 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영화예술론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영화 제작자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예술론을 달달달달 외우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연기가 영화예술론에서 말하는 진실된 연기인지 아닌지가 의문이죠. 그걸 판단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연출가잖아요. 연출가는 영화 제작 현장의 사령관이니까. 근데 이 사령관인 연출가도 내가 하고 있는 연출이 제대로 된 연출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후에 보수적으로 만들죠.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욕 먹지 않게 만들어요. 혁신적인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촬영 현장에서
한 커트 찍는데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찍어요. 똑같은 걸 여러 번 찍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합평회를 통해서 이게 괜찮구나 그러면은 이걸 써요. 그러면 뭐예요? 책임을 여럿이 분산할 수 있죠. 영화의 제작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져요. 김정일은 답답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영화를 내가 생각하는 영화는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화들, 영화 창조자들,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의도에 맞게 빨리빨리 영화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눈치를 보느냐고 영화가 안 만들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고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대 후반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